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되는 시간 10시 5분입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 뭐 거의 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많은 분들이 아이스 깨끼라고도 보내주셨고요. 3145님이 예전에는 아이스 깨끼라고 했는데 비료 포대 하나랑 바꿔 먹던 맛을 잊을 수 없네요. 비료 포대랑 바꿔서 드시던 시절이면은 그리고 3079님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의 메인율이 제일 좋습니다. 2인율. 오, 아이스크림 2인율이 좋은가 봅니다. 그리고 4207님 우연인가요? 옆에 아이스크림을 싣고 가는 차가 지나가네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그런 차들 보면 괜히 반갑죠. 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받을게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끝났더라고요. 바로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 사태인데요. 이걸 반란 사태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전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물가 지표도 중요합니다.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도 또 하나 굵직하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도 증시, 인도 투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다양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곽상준 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이 뉴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러시아의 무장 반란 사태. 근데 또 하루 만에 봉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충격파와 실질적인 금융시장의 충격파가 어느 정도일지를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전쟁 뉴스나 이런 것들은 자국에서 터졌으면 묻지 말고 도망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유럽의 유명한 투자자 앙드레 코스토나이가 유럽에서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독일이 침공을 해왔는데 거기에 친한 사람들이 매일 와서 자기한테 시세와 흐름들을 물어보는 기자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침공을 해왔는데 그러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네.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산 주식을 투자해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종말적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국에서 벌어진 전쟁일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뉴스로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좀 거리가 떨어진 데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과거 이제 중동에서 IS라고 약간 일종의 이제 무장 단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또 원유 생산 시설을 점령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원유 공급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원유 공급은 똑같았습니다. 특정 지역을 장악했더라도. 원유 공급지를 장악했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그쪽 입장에서도 이 원유를 팔아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유를 갑자기 폐쇄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 사항은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가격은 굉장히 급등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슈를 보셨을 때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실질적으로 변화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작년처럼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지 않고서는 이런 정도의 이슈로 뭔가 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의 이슈는 별로 크진 않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보는 그 심정은 또 좀 다르다. 약간 또 금융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또 반영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거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의 규모가 커지면 실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무도 이제 석유를 안 쓸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이제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갖고 있어야 봐야 손해다. 이런 지금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사람들의 생각 묶음이 어디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금융시장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본질과
사람들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가격 간의 격차가 항상 벌어집니다. 이런 이격들이. 그래서 이 이격들을 이해하셔야만 금융시장이 이해가 되지 내 생각은 이런데 왜 금융시장을 이렇게 안 쫓아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슈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 이게 전쟁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러시아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네.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뭐 이런 위험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면 그렇죠. 그럼 금값이라든가 달러 가격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으로는 뭐 원유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실상 뭐 오늘 금값이라든가 이런 거의 움직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마치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것처럼 여겨지지만 금융시장에서는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냥 예를 들자면 개구리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내가 놀랬더라도 네네. 세상은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뭔가 크게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제유가 뭐 WTI도 뭐 69달러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금값도 1935달러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큰 변화는 없는 상황. 그렇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러시아의 전황이 좀 어떻게 변하는가. 그렇죠. 푸틴 같은 경우에 이제 리더십이나 통제력이 확연하게 떨어진 것 아닌가.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 근데 의외로 이 러시아 전문가분들 하는 얘기가 러시아의 강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수행할 때 뭐라 그럴까 이 장기전에 능합니다. 장기전에. 예. 2차 대전 때도 거의 망했거든요, 나라가. 네. 근데 버텨서 승전을 한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베를린 시내 자기 깃발 꽂은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그게 이제 5월 8일, 5월 9일. 그게 러시아 승전일인데 실제로 수도까지 함락을 했던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버티기로 가면서 이 장기전에 매우 능숙해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의 특성을 좀 지리적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왜 이 러시아 같은 나라에 푸틴 같은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느냐 이런 네. 것들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주변에 산이 없습니다. 주변에 산이 없다고요? 예, 그냥 광활한 대지예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나라에 그 침략을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욕구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의 독재자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이유가 러시아인들 그 심성에 이런 좀 강한 리더십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 전문가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예.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침략을 받더라도 저 뒤로 피했다가 나중에 다시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2차 대전에도 그렇고 장기전에 능하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거라고 사전에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실제로 뭔가 생각하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뭐 어떤 협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이제부터는 휴전으로 갈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사전에 뭐 이런 몇 가지 이슈로 인해서 곧 끝날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러시아전 생기고 나서 유튜브에 뭐 온갖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디가 점령당했다, 뭐 러시아 패퇴한다 그러지만 전쟁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각을 반영해서 러시아를 읽으면 전혀 해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러시아 역사적으로 이런 전쟁을 하면 수행을 하면 굉장히 장기간 끌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뭔가 협상이 진행되면 이제는 뭔가 끝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전쟁의 변수를 계속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전쟁은 그냥 상수로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네, 그렇죠. 이 상수로 두시게 되면 원유 가격이 그럼 이렇게 해서 올라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인도와 중국의 러시아 우랄유가 계속 할인 판매되는 것으로 우리한테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유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러시아가 중국에 싸게 원유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거, 할인가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그 세력, 그 원유 투자 세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100만 배럴을 감산하고 이래도 유가가 오히려 지금 70달러 밑으로 WTI 기준으로 떨어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를 주로 수출하는 러시아의 상황, 주로 수입하는 중국의 상황이 다 좋지가 않으니. 네. 아이고야. 물가 이야기 좀 더 나눠볼게요. 미국 쪽 물가 이야기인데 PC 물가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이게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더라고요. 미국 연준이 어떻게 보면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이 PCE 물가 지표를 사실은 더 중시해서 보는데 이게 항상 월 말에 나오다 보니까 CPI보다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번에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 물가 지수는 좀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둔화의 방향성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둔화의 폭은 조금 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만간에 나오고 될 CPI 헤드라인이 네. 이제 5월치, 6월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7월달에 6월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7월에 나오는 6월 CPI가. 네, 왜냐하면 전년 동월에 전년 6월달이 굉장히 높은 헤드라인 물가지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당시에 9%대 상승률을 찍었던 전년 동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니까 예. 당연히 9% 대비로는 상당히 떨어질 거다. 그래서 아마 이번 PCE가 나오면 연준은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헤드라인 CPI가 나오게 되면 강한 어조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시장에서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7월 달에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의회 출석을 해서 금리 한 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네. 2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어요. 네. 당장 7월에도 금리가 한 차례 인상될 걸로 보이고 네. 그것 말고도 한 번 더 남았다라는 신호를 줬는데 이게 기존보다 굉장히 더 매파적인 더 강력한 발언이었잖아요. 네네. FOMC 회의록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이 된 건데 일단은 코어 근원 CPI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잘 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최근에 이제 주택 관련 지표들을 보면 착공 실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년 대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실 주머니 사정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최근에 계속 확인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이 차지하는 근원 CPI의 몫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근원 CPI는 계속 안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준 인사들은 헤드라인이 떨어지더라도 근원이 계속 높아 있는 상황에서 뭔가 조금 자칫하면 다시 CPI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은 계속해서 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번에 7월에 6월 CPI가 나오고 나서라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약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블러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금리 올리는 행동까지는 이어지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3%의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네. 근원이 높다고 다시 금리를 올린다? 쉽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추가로 올려서 과거에 그렇게 막고자 했지만 잘 안 막아졌던 그 디플레 상황들이 오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 아니냐고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금리 올리기 어려울 거고 이 금리 올린 상황을 유지하면서 지켜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언제든지 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연준 인사들은 발언을 세게 할 것이고 그러나 결국 다음 달 정도에 CPI 나오는 거 보면 시장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연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7월 FOMC 회의 때 통화정책 회의 때 미국 연준이 지금 5.25인 걸 5.5까지는 올릴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못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못 올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70% 이상이 7월에 한 번 더 올린다라는 건데 소수 의견이시네요, 지점장님. 그런데 그 시장의 컨센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 완전 심리 지표예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CME에 있는 페드워치의 그 확률인데 어떤 채권 시장의 동향. 예, 채권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게 페드워치인데요. 여기 이제 그날 달라요. 그때 다르고 항상 바뀌죠. 예, 계속 바뀌는데 발언 그래서 하나에 달라지고 뭐.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주시해야 될 건 뭐냐면 실제 그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채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그 한 주 동안에 채권 금리의 변동폭을 보면 10년치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예, 그리고 2년물이 10bp 0.1% 금리가 올랐고 그다음 5년물이 한 0.7% 금리가 0.07이죠. 0.07 7bp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을 세게 했고 두 번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실물 채권 시장에서 금리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물 금리 시장에서의 금리 변동이 없다라는 건 이미 뭐 이 정도에서 계속 갈 것이다라고 채권 시장을 생각한다는 거고, 그게 실효적으로 훨씬 더 반영률이 높다. 실물 시장이 훨씬 더 정확한 시장이다. 네, 네, 이렇게 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분위기는 뭐냐면 채권 시장이 얼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연준을 믿지 않았어요. 연준이 뭐 우리는 연내 금리 인하 없고 앞으로 금리 더 올린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채권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3.3%까지 떨어지면서 네. 기준금리하고 격차를 굉장히 크게 키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채권 시장의 그때 그 속마음은 뭐냐면, 웃기지 마. 연준 너희들 맨날 틀리니까 우린 믿지도 않아. 너희들 경기 분명히 나빠질 거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거야. 자 봐봐. 장단기 금리 역전돼 있잖아. 그것도 벌써 1년이 지났어. 이제 곧 경기 침체는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떨어질 거야. 하는 게 채권 시장의 생각이었어요. 앞서갔죠.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켜보니까 미국 경기가 진짜 생각보다 별로 안 나쁘고, 이렇게 미국 경기 안 나쁘면 연준이 얘기한 대로 연말까지 금리 인하 없을 것 같고, 이러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5년물 미만은 그 기준금리와 비슷하게 많이 올라왔고요. 금리가. 10년물 금리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은 이제 3.7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7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게 이제 채권 시장이 변화된 분위기예요. 김한수님이 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인상이 되나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인상이 되는, 정확하게 흐름을 체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시중 금리도 조금 선반영되면서 떨어지다가 네.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네, 그렇죠. 예, 그게 반영이 된 거고. 근데 한국 금리에 대해서라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연말에는 금리 한번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빨리 내려왔거든요, 지금. 먼저 진정되고 있고. 네, 그래서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연말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데, 변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된 완화책이 또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지금 뭐 1%대라도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안 좋고. 네. 근데 또 부동산 시장 또 너무 꿈틀대면 안 되고. 네. 아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점장님의 말씀처럼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안 내려도 되는데, 네. 한국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라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 간의 금리 차는 어떻게, 또 이런 질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텐데, 네. 지점장님은 좀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 한국의 경우에. 경기 상황들을 계속 보자면 하반기에 지금 사실은 그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3분기에 분명히 회복될 거라고 봤어요. 네. 그것도 3분기 초반이니까 7, 8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9월이에요. 생각보다 조금 계속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너무 미약하니까 금리를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수요일인가요? 그 파월 의장이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네. 참석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발언을 할 텐데,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이 네. 예상이 되고, 그러면 그렇죠. 증시에는 조금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될까요? 어떨까요? 증시는 사실은 많이 올라서 조정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뭐 AI 관련은 약간 과열 기미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역사상 인공지능 관련주들. 예, 역사상 최고치를 다 뚫었지 않습니까? 예. 관련 주식들이. 그러니까 뭐 시장도 나쁘고 금리도 높고 뭐 침체가 온다 안 한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과열 기미가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자율적인 조정이 한 번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금리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희석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 발언이면 이런 정도의 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예, 작년만 해도 조정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을 하실 텐데, 이 그 금리 관련 발언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은 시장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과정이다. 올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건 실적인데, 네. 문제는 이 실적이라는 게 뭐랄까 그 IT 대형 기업하고 다른 중소형 기업들하고의 격차가 지금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미국의 대표 지수 중에 하나는 러셀 2000 지수를 보면 연초 대비 상승률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하고 S&P 지수는 사상 올 연초 대비 52주 신고가예요. 예. 1년 내 최고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이게 쉽사리 완화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이 곧 시작이 됩니다. 네.
여기서 과연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내오는지에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조정을 끝내고 랠리를 할 건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기업들의 실적 좋은 거는 뭐 이미 기존 사실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근데 중견 중소기업들이 재고 조정을 잘 마치고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는지 바닥을 찍었는지 여부가 2분기에 확인될 거거든요. 만약에 바닥을 찍었다고 확인이 되면 미국 시장이 완만하게 다른 기업들도 좀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의 심리적인 상승세의 가늠자는 이번에 저는 러셀 2000 이 중소형주 지수에 있다고 봅니다. 중소형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 시장 전반적인 완연한 심리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IT 기업들은 왜 좋으냐면 지금 IT 기업들끼리의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번 건은 그냥 실물로 연결될 것 같다라고 표현했던 얘기가 메타버스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예. 메타버스는 참으로 안쓰럽게도 메타만 열심히 했어요. 옛날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은 열심히 했는데 따라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따라가는 척 했지만 별로 그냥 말로만 따라갔지 실제로 뭐 이렇게 투자하거나 이랬던 투자 집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그 검색 시장을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구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응전을 해야 됐고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은 조금 그 열기가 약간 식은 것 같아요. 그 GPT 열기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개선됐고 그거를 보고 자기의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는 구글이 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바드로 치고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대 두 기업이 싸우니 다른 기업들도 이거 빨리 자리 잡지 않으면 이거 팽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빅테크 역사에서 보셨습니다만 제일 그 거대 기업 하나가 모든 거를 가지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승자 독식. 그렇죠. 네. 우리 SNS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SNS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은 뭐 카카오톡으로 거의 그렇죠. 집중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생성형 AI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 키우듯이 생성형 AI를 키우는데 교육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추론형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키우려면 일단 설비를 깔아야 돼요. 요즘 같으면 그 엔비디아의 칩셋을 뭐 한 10,000개 정도로 깔아야 서버 하나가 제대로 구축이 된다.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A백 같은 경우는 12만 달러, H백 같은 경우는 23만 달러. 칩셋 가격이 한 개. 그 정도면은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수천억 원을 쏟아 부어야만 서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 웬만한 기업들은 할 수가 없을 때 또 기업이 그걸 설비를 증설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추론까지는 또 한 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설비 증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차 때문이라도. 네. 여기서 뒤지지 않으려면. 근데 지금은 미국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그 바이두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AI 정말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지금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중국에 못 팔게 했거든요. 근데 영은 막혀 있어서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도 어느 정도 시장이 열리고 이러면 이쪽도 그 구매 대열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 반도체 업황 전체로는 IT 기업 업황은 이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엔비디아, 어도비, AMD 등등 여기에 네. 참여하고 인프라 쪽으로도 같이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줄줄이 이어져 있으니 여기는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전망도 좋아지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적과 기대의 양극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네. 러셀 2000이라고 표현해 주신 그 미국의 중소형주들까지 올라갈 때야말로 뭔가 저변이 확 넓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중국 쪽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린다. 이게 뭔 소리야? 다보스는 스위스에 있는 건데 라고들 많이 하실 텐데 그 세계 경제 포럼을 여는 그것이 원래 연초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중국에서 하더라고요. 이번에 열리죠. 네, 보아보 포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번 최근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네.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미국이 교묘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만을 계속 압박하면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듯한 행동을 많이 했었죠. 네. 남중국해에서도 행동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 가면서 중국이 가장 그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린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을 그냥 인정해주면서 네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그렇게 뭐 경쟁하지 않는다 하는 발언을 얻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그동안에 압박하면서 얻어낼 것을 상당히 얻어낸 상황이고 이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너희들 왜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느냐. 중국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디리스킹을 원한다. 즉 너희하고 따로 떨어져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보나 이런 데 문제가 될 부분들을 위험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이고요. 네. 중국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디리스킹이라고 얘기한 미국이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그냥 디커플링이 유지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옛날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자유무역과 그다음에 뭐 세계 간의 어떤 소통 네.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는 계속하게 될 거예요. 자기네가 지금 눌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세계적으로 역설을 하면서 우리는 자유무역의 전도사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은 저는 계속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엔비디아 이야기할 때 고은호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엔비디아 H100이라고 하는 그 GPU 오늘자 시세가 6,150만 원이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제 하계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고 이제 중국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데 과거에도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4년 만인가 열린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보면은 항상 중국의 총리가 직접 중국의 경제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중국의 총리가 바뀌었으니까 리창, 네. 그러니까 리커창에서 리창으로 바뀌었는데 리창 총리가 연설을 할 텐데 사람들이 좀 어느 쪽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상되는 지점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어떤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할 것인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세계 경기가 그 언제 올라올까 할 때 그 지표로 삼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한국의 반도체 경기와 이런 것들이 언제 오르냐에 따라서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지 여부에 그 시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는데 한국은 또 어떤 입장이냐면 사실은 다른 건 다 좋아요. 지금 자동차 5월달 수출입 보면은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요. 그다음 조선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좋은 부분은 계속 좋습니다. 한국이. 네. 근데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 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반도체가 판매가 안 돼서 그런 거고 반도체 판매 안 되는 건 핵심은 결국 중국에서의 그 반도체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경기 부양을 시킬 것인지 여부가 한국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국의 수출입이 흑자가 나오고 증가하게 되면 세계 경기가 이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신호가 터지는 거고 그래서 서로 물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도대체 어떤 부양책을 이야기해 줄 것인가가 사실 세계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게 올해 지금 두 번의 기대와 두 번의 실패가 지금 나타난 건데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홍콩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월, 2월 달에 홍콩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해서 외국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한국 시장보다 더 큰 자금을 홍콩 시장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뚜껑을 딱 넣고 2분기 들어와 보니까 웬걸 아무런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 물가지수 여전히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지수 0.2% 뭐 이렇게 해서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터지면서 그 홍콩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국에서 ELS 투자하신 분은 지금 아직 자불안석이에요. HSCEI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홍콩 증시를 기초 자산으로 가는 그 파생 결합 증권 같은.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또 그 사전에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완화책을 펼 거야. 이러면서 이제 경기 부양 제대로 하나 보다 해서 했는데. 또 홍콩 증시가 또 올랐었어요. 예. 그러다가 0.1% 금리 내리는 걸 보고 겨우 이거야? 더 없어?
이렇게 되면서 또다시 증시가 내려가. 홍콩 증시가 또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두 번의 상승과 두 번의 하락을 크게 지금 홍콩 증시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세계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제대로 된 완화책을 해서 너희들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냐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중국이 좀 어려운 국면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공제에 몰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공동부유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네, 다 같이 잘 사는. 네, 그러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서의 레버리지를 더 이상 창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죠.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경제가 무너질 때 보니까 개인들의 레버리지, 특별히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컸을 때 그게 잘못됐을 때 크게 무너졌다는 걸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부동산 부양책을 완전히 걷어들였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몇몇 그 인터넷 대기업들만 잘 사는 세상. 그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것들 안 되겠다 해서 제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게 마윈이 그 알리바바하고 엔트 파이낸셜에서 좀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동부유를 여기서 철회할 수는 없죠. 철회할 수는 없고 유지를 하되 뭔가 완화책을 안 하면 좀 어려운 상황. 즉 청년 실업률이 20.8%예요. 네. 이거는 체제 위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기업들을 풀어주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고용도 조금 더 하고는 하지만 작년 좋았을 때, 재작년 좋았을 때나 좋았을 당시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쪽도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눌러져 있는 상황이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중국 정부가 인터넷 기업들이 더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더 풀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인터넷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청년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세계 경기도 또 최근에 좀 다운되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도 다운되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 부동산 경기 다운이 소비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떨어졌는데 소비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안 되죠. 어렵죠. 예, 집값이 바닥에서부터 올랐지만 고점 대비로는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 네네.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중국 소비 경기에 소비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양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부유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 풀 수는 없어서 계속 조금씩 여러 번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 부양책이 적층되어야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중국 쪽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그 빌 게이츠를 만났죠. 네. 그리고 중국의 부총리가 일론 머스크를 만나기도 했었고, 자국 내에서는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이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주기도 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년 실업률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네.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인공지능 기업들도 많이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그런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이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나오는데 과연 중국이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또 반론들도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AI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바이두, 텐센트를 위시해서 많은 기업들이 AI 투자하겠다고 좀 날리고, 사실 앞서도 언급이 잠깐 드렸습니다만 아마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최근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왜 중국에서 우리 제품 못 팔게 하는 그 좀 불만이 섞인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즉, 이 상태로 계속 가둬두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해서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톤으로 젠슨 왕이 엔비디아의 수장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왜냐하면 지금 빨리 풀어서 우리 거 팔고 싶은데라는 그런 속내가 있었을 건데, 지금 중국은 만약에 엔비디아가 H100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면 가장 많이 사는 주체가 될 겁니다. 이미 바이두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생성형 AI를 이미 발표를 했고, 네. 자기네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챗GPT의 연초 수준 근처다 이런 언급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보면. 네. 그러니까 AI 지출은 굉장히 많고, 그러면 도대체 왜 MS나 이런 것 회사 들어와라. 이런 거는 뭐냐면 그동안의 그 중국의 그 경제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중국이 전기차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근데 테슬라도 제일 많이 파는 나라이고요. 테슬라를 들어오게 했죠. 보통은 자국 그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다른 나라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수입을 막거나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약간 일종의 매개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계 선도 업체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자기 나라 기업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매기가 한마디 있으면 미꾸라지가 굉장히 튼실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MS가 들어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아마 똑같은 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도 워낙 크고 기업들도 체력도 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AI 분야에 할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선두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너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기 위한 그런 경제 정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인도 이야기. 사실 인도 쪽으로 최근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4월 이후에 인도 증시로 순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다. 여기가 중국 제치고 이제 인구수로는 세계 1위가 됐고요. 그렇죠. 인도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글로벌 자금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또? 네, 한국은 지금 완전히 인도에 대해서 거의 문맹에 가깝지 않습니까? 너무 먼 나라고. 아직 잘 모르죠. 예, 잘 모르는데 하나 퀴즈를 잠깐 내겠습니다. 영국의 GDP하고 인도의 GDP하고 누가 더 높을까요? 이제 거의 차이 안 나죠. 역전됐습니다. 예. 예, 인도가 더 높고요. 이미 높고 그리고 현재 추세면 23년도 기준으로 약 한 3.4조 달러의 GDP를 보고 있고 아마 6에서 7년 정도 지나면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GDP가 큰 나라가 인도가 됩니다. 거의 G3가 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인구가 대단히 크다는 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인도의 경제를 분석할 때 조금 기초를 좀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셔야 될 게 인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뭐 가난하고 못 살고 지저분한 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랬죠. 근데 이 나라가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우리나라나 기존의 산업 경제를 맞췄던 나라하고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정보통신부터 깔았어요. 인터넷부터 깔았고요. 뭐 릴라이언스 그룹이라고 무케시 안바니라고 뭐 2조짜리 집에 사는 그 통신대 기업이죠. 네, 그렇죠. 원래 뭐 아버지 때부터 그 큰 기업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더 발전시킨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가 그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IT 인재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산업을 한 다음에 3차, 4차 뭐 이런 통신업으로 넘어갔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업을 먼저 깔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조업을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어느 정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냐면 자동차 시장을 보면 2020년에는 세계 5위, 21년 4위, 22년 세계 3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폰 같은 경우도 18년에는 50만 대도 안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23년에는 1200만 대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25년에는 전 세계 한 25%의 아이폰을 인도에서 만들 것이다. 그리고 27년에는 절반의 아이폰이 인도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모바일폰은 세계에서 2위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구 숫자 증가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2.4억 가구가 21년도에 3.4억으로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가구 수도 늘고 그다음 젊은 세대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성장이 가시화되는 상황이 충분히 보이고 그다음에 미국도 전략적으로 마치 그 대기업이 투벤더 전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청업체는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두는 것처럼 그동안에 중국 일변도에서 이제 인도로 이제 그 다변화하는 생산 기지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그 수혜도 받고 있어서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주식 시장도 최근 3년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당히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인도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모디 총리가 국빈 방문 처음으로 미국의 국빈 방문으로 다녀오기도 했고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도 쪽에 투자할 때 아직 정보도 좀 많지 않고 아직은 좀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주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투자의 방법이 생깁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이렇게 저조했을 땐 투자 상품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블랙록이 운영하는 ETF, 그다음에 템플턴에서 운영하는 또 ETF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투자할 만한 방법이 많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상장되어 있는 ETF가 있으니까요. 근데 또 그 안에 많이 또 뜯어봐야 됩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의 곽상준 지점장 통해서 중국, 인도 여러 군데 많이 다녔네요. 미국까지 갔다 오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사고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국립공원 7곳과 여객선 28개 항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등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첫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위해 진네오스 백신 2만 도즈를 추가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 환자 수는 지난 22일 기준 115명입니다. SK텔레콤은 특정 패턴이 있거나 국번과 뒷자리가 같은 번호 등 이른바 골드번호 10,000개에 대한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10시 45분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먼저 7073번님 보내주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그리고 물가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최저임금 많이 오르면 물가도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과연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이 과소비를 하실까요? 소비를 많이 할까요? 그분들의 수요 증가 때문에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배를 버시는 분들의 소비가 더 커지는 거지, 최저임금 받는 분들의 소비 여력이 많지 않고 주로 생필품, 식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수요 측 요인을 압박해서 물가를 올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온 것처럼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떤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서 물가가 올랐던 요인들이 많지, 최저임금 탓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도 네.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가장 높았거든요. 네. 근데 당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였었고요. 그 이듬해에도 최저임금이 10.9%나 올랐는데 당시의 물가 상승률은 0.4%. 그래서 일단 숫자를 놓고 봐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6393번님. 다른 나라 임금은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업종별로 나누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한 41개 나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다는 아닙니다만 한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뭐 업종에 따라서 하는 나라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나누는 나라들도 있고, 뭐 케이스를 좀 몇 가지를 보면요. 네. 대표적으로 일본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 업종별 최저임금은 노사가 신청을 하면 지방 최저임금 심의위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이 최저임금을 평균보다 좀 낮게 주는, 특히 나이대에 따라서 낮게 주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네, 바로 어딘가요?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은 23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한 3.4% 정도를 낮게 해주기도 하고요. 16세, 17세 좀 어린 노동자들에게는 최대 28%까지도 최저임금을 덜 준다고 합니다. 좀 차등 지급을 하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 또 견습생일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49.4%나 낮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영국의 선택인 거고요. 네. 스위스의 경우에도 농업이나 화훼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26.5% 더 낮게 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한 절반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 영국, 스위스처럼 뭐 차등 지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들 나라의 산업 구조 혹은 노동자들의 연령 분포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끔 우리나라 노사가 같이 또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번 그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테이블에 하나 올랐습니다. 네. 이걸 업종별로 차등을 둘 건지. 하지만 그거는 부결이 돼서 이번에는 더 이상 논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9003번님. 사교육비는 국내 수요, 내수 아닌가요? 하셨네요. 그렇죠. 사교육비는
내수죠. 물론 이제 유학 가는 건 있습니다만 그 수출은 아니고 일종의 소비 측면이 될 테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부 상상사도 있는데요. 중국이나 해외 그 학원업이 진출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본격적인 K 학원이다 이렇게 K 보기는 좀 학원. 어렵고 내수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담반 진담반 말씀하시는데 학원이 도대체 영어로 뭐냐? 아카데미라고 써야 되냐? 인스티튜션이라고 써야 되냐? 이게 고민이 많은데 제가 그 미국 쪽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그냥 학원 이렇게 부른다고. 학원. 네. 우리나라 재벌을 그 영어로 쓸 수가 없어서 재벌 이렇게 예. 쓰듯이 학원이라고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네. 유독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크다라는 거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제로섬 게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만큼 노후 대비나 저축 또 다른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줄어요. 없어서 전체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3676번님은 보험 계약 이 약관 대출은 들어봤는데 보험금 담보 대출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셨네요. 아, 요거에 저도 조금 용어가 헷갈렸는데 네. 보험료와 보험금. 그러니까 보험금은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네. 보험료는 내가 내는 돈이죠. 그리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보험 계약 혹은 보험 약관 대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험금 담보 대출이 아니라 보험 계약 대출인 거죠.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95% 내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깝게 어차피 내가 낸 돈만큼도 받아내지도 못하는데 환급금도 적은데 보험 계약을 해약하는 것보다 돈이 급할 때는 내가 냈던 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비쌀 때는 막 8, 9%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한 4%에서 7%까지는 조금 내려와 있더라고요. 자세한 그 금리는 각 보험사나 아니면 손해보험협회 이런 협회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청취자 고은호님 레포 그리고 역레포 설명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보통 이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담보로 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단기 자금을 빌리는 그 거래를 레포 거래라고 하고요. 이 반대로 그럼 연방준비제도가 이 시중은행에게 이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래를 역레포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역의 의미는 그러니까 거래 주체가 바뀌었다 이런 걸 뜻합니다. 네. 맞습니다. 레포라고도 하고 RP라고도 하고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만기가 1일이기도 하고요. 1개월에서 3개월이기도 하고요. 아주 단기적인 자금을 서로 융통하기 위한 레포, RP, 환매 조건부 채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도 변함없이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요. 항상 좀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